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예년 이맘때면 북적이던 대전의 번화가 거리 곳곳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갖는 사람들 보기가 참 힘들지요. 연일 울려대는 코로나 안내 문자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내용이고, 그런 문자가 계속 울릴 때마다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갑니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 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죠. 전문가들은 수능 이후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수능 이후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험표 할인 행사 등 이벤트나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됐었죠. 즉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 이 시즌이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이런 할인 이벤트 행사들은 언감생신 생각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하루하루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몰려있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에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최근까지 900개가 넘는 점포가 폐업을 했다고 하죠. 빚은 쌓여만 가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격상되면 더욱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불안감에 거리두기 격상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이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다시 썰렁해진 거리 분위기만큼이나 연말 특수는커녕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는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5시 엔데스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계절의 변화, 삶의 현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5시 엔데스남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정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나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시오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좀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충남 부여군의 의원 한 명이 그 감염 고위험 시설인 유흥지점에 방문하면서 이 출입자 명부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여군의 유기주 의원인데요. 그 유 의원은 얼마 전 한 유흥지점에 방문했는데 의무사항인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주가 명부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일행 한 명만 연락처를 적었고 그 유 의원은 명부 작성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일행이 여러 명이면은 대표로 이제 한 명이 적고 누구누구의 몇 명 뭐 이렇게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들은 그것조차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세종시의 한 의원이 카드 게임장에 갔다가 허위로 명부를 작성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같은 일이 또 똑같이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유 의원의 그 명부 작성 거부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약 6개월 전에도 그 같은 유흥주점에 왔었었고 그때도 그 명부 작성을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신상 정보가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요. 주문해 놓은 예. 양주만 개봉해 놓은 채 뭐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말한 거 보면 그런 행동이 이제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유기주 의원과 함께 온 그 일행은요. 충청남도의 한 도의원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도의원 동생이라는 사람도요. 그 예전에 계산해 놓은 양주를 달라면서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 뭐 행패를 부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 정작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출입자 명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역학조사에서도 이제 구멍이 뚫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업주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을 대리한다는 그 기초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파는 거는 정말 그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예. 부여군 의회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해서 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부여군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다 이제 의장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기주 의원 역시 다른 의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공식 사과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군 의회는 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예. 부여군 의회 정말 좀 바람잘 날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9월에는 억대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있어서 그 민병위원회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었고요. 7월에는 사이버대학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 갑질 논란으로 정태영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지면서 그 의회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유기주 의원 건까지 해가지고 부여군 의회가 그 6개월 남짓 지난 이번 8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서만 공식 사과 3번이나 했습니다. 예. 도대체 정당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인사들을 공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데요. 시민들께서 지역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각 정당들이 지방선거 때 어떤 인사들을 공천하는지부터 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하고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악순환입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생각으로 정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원 개개인보다 의회 그 자체를 좀 보는 건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 김영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충청남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조례에서는요, 친일 잔재의 범위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일본 제국주의 흔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친일 잔재 조사와 연구를 위한 학술 사업과 현황 조사, 그리고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이 도지사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에게도 이제 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충청남도 의회 이번 노력에는 좀 큰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대전의 상황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대전 동구 낭월동에는 산내 곤룡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6.25 한국전쟁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지역이죠.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은 이곳에는 그 오는 2024년에 평화인권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원은요, 비단 산내 곤룡굴뿐 아니라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민간인들 모두를 추모하는 그런 공원이기도 한데요. 지난 정부 때 산내 곤룡굴이 평화인권공원 부지로 이제 선정되면서 대전에서도 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조례를 좀 제정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에는요, 대전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업무가 대전시장의 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또 제대로 된 추진위원회가 꾸려지지도 않았고요. 또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 위원회도 열리지가 않았었습니다. 뭐 조례만 있고 대전시나 대전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성의를 다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열리는 위령제 때 참석한 대전시장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전 유해 발굴 작업 막바지 때 허태정 시장이 이곳을 찾아서 이제 관련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은 대전시나 대전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3년 전 만들어진 이 조례는 말 그대로 평화인권공원 조성 관련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진상규명이나 나머지 유해 발굴 같은 것들도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전시나 대전시의회에서 6.25 한국전쟁 때 산내 불륜골을 비롯한 대전 지역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후손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지에 대한 책임 있는 조례 제정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핫한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시사두루치기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 과제이죠.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마지막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 조건으로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축이 요즘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과 세종, 충남 그리고 충북까지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자라는 이런 협약식도 있었지요. 과연 메가시티는 무엇인가? 이 메가시티의 개념 그리고 메가시티로 인한 기대 효과 이를 위한 지역의 과제를 두루두루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신 공주대 지리학과 진종헌 교수, 모건대 공공인재학과 권선필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메가시티와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이제 시민들은 과연 이제 메가시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먼저 이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메가시티가 뭘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죠? 네. 좀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는 이제 메가가 일단 크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 기존의 대도시 개념보다는 더 큰 도시. 그래서 그 큰 기준은 300만, 500만, 최근에는 이제 1000만까지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한 가지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시의 형태인데 전통적으로는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 이걸 이제 전통적인 대도시권으로 봤다면 메가시티는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거점을 가지고 거점들이 연결되면서 예. 형성되는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권 교수님, 이게 좀 행정통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행정통합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게 좀 명확하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행정통합하고 혼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론적인 배경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에서 이 논의는 꽤 된 것 같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광역권 얘기가 사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전국을 5개냐 7개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광역권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1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지금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메가시티 구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 집중이 지금도 계속 이제 이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부울경에서는 조금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작년부터 연초부터 김경수 지사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 논의가 됐었는데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행정수도 완성론이 나오고 나서 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론이 8월 달에 나왔는데 충청권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권역에서의 반응은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가 충청, 세종으로 이전하는데 이게 바로 균형 발전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역 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부울경도, 광주 전남도, 대구 경북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제 다른 시도들도 부울경뿐만 아니라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제 전국적인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맥락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사실 작년 금년 사이에 그 이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그 광역권 얘기,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권 얘기할 때도 전국을 좀 통합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을 볼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도 이 문제 하나 갖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좀 큰 판을 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배경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울경에서도 그렇고 대구 경북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논리가 인구 감소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대구 경북도 대구도 줄어들고 있고 경북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고령화까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위 얘기하는 영남 지역에서도 인구가 계속 줄면서 한편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소위 이제 정책 영향력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조금 더 키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까지 이렇게 다 합친 이 얘기는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본격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말씀하셨던 세종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 경부 축으로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겠냐.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그래서 영남으로 해갖고 부울경까지 이르는 이 라인 전체를 균형 있게 좀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이제 그때 김경수 지사가 사용한 용어가 메가시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가시티가 어떤 보편적인 언어라고 생각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광역권 또는 초광역권.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광역 지역 혁신 체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행정 통합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다 뉘앙스가 다른 얘기지만은 전체적으로 공통된 담론은 하나로 묶자. 조금 더 큰 규모로 가자. 기존에 이제 광역을 자꾸 쪼개는 걸로 갔었는데 뭐 우리 충청권은 충청남도에서 대전시가 나오고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오히려 통합적으로 가자라는 이런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시라고 그럴까요? 맥락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국토균형 발전 차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수도권 인구가 뭐 지난해였나요? 올해 기점으로 해서 50% 이상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역은 계속해서 뭐 지방의 소멸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토균형 발전 차원의 정책들이 일기 혁신도시까지도 정책이 추진이 됐습니다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뭐 이런 자각 차원에서 이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참여정부 때 균형 발전 정책을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정부 과제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것의 영향이 한 2010년대 중반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 인구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뒤에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균형 발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반부 동안은 뭐 다른 과제에 집중하느라고 균형 발전에 크게 사실은 관심을 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수치가 악화되고 그것이 현 정부에서도 뭐 인구 집중, 산업 집중 그러니까 수치 악화가 이제 계속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터진 것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폭발을 했다. 부동산 문제로 폭발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돼서 논의가 나왔을 때 사실 그 반응이 서울에서 먼 곳에서부터 이제 반응이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뭐 충청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마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토론회를 권역별로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광주 전남 예를 들면 광주 전남에 갔을 때 전혀 이걸 이제 균형 발전의 과제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행정수 이전. 그거는 뭐 그게 이제 균형 발전이 되려면 광주 전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대구 경북도 비슷하지만 대구 경북은 노선을 이제 분명히 해가지고 행정 통합하겠다.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부울경은 그 이전부터 메가시티를 하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논의가 모아지고 그것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점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말씀하신 5+2 광역 경제권하고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잘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정부에서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딱 내려다 정부 주도인 건데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실행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잘 조율을 해서 제도화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상황과 다른 것이 이제 지역 주도형의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역 주도로 되고 있고 지역마다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다르고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엮어서 제도화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 상황.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광역권 얘기를 했지만은 전형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오히려 특히 인프라 쪽으로 접근을 했던 그림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신경을 안 썼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결국 골마서 터진 결과가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 확산도 보시면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한계거든요. 수도권에 사는 보통 사람도 이제는 나가면 불안한 거죠. 첫 번째는 생활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 벌어져 있고 두 번째는 주거 비용이 지역에 비하면 뭐 대전하고 비교해도 5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살 수가 없는 데거든요. 소수만 극히 소수만 또 기득권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만 부동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죽도록 일해도 집 한 채 심지어 저희 교수님들 중에도 나 서울에 집 못 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는 이게 골마서 터질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라면 반대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지역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다 죽겠다고 지금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서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책 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형의 이제 이 지역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가 주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이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쪼개서 나눠주다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으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메가시티의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배라든가 이런 게 맞는데요. 이제 그게 말씀하셨던 이명박 정부 때 지역이 이제 골고루 나눠준다고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주체가 특정 부처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았고 또 너무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서는 이게 엉뚱한 사업이 돼버려 가지고 실제 뭐 저희 대학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대학이 거기에 껴들어가긴 하고 지금도 비슷하게 사업이 계속 교육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과 교수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체감하는 분들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많은 돈이 내려오면서 낭비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 실적 쌓기용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충분히 권한도 주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가시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광역시도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게 쪼개지고 별로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개 광역시도보다 더 큰 단위로 묶자. 이제 이런 생각은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뭐 있긴 있습니다. 그걸 엄밀하게 초광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광역 단위의 사업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개별 사업으로. 그게 이제 현실인데 사람들 생각은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없다. 액수로도 그렇고 그 힘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그 궁극적인 형태, 완성 형태는 행정 통합이겠죠. 아예 합치자. 그래서 제일 낮은 수준에서는 이제 개별 사업으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거고 제일 높은 수준에서는 행정 통합으로 합치는 건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다른 그 권역들이 모두 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시티는 그 중간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 당장 행정 통합으로 가면은 사실은 메가시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행정 체계 내에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행정 통합하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갈등도 있고 치러야 될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네, 제일 앞서 나간다고 하는 대구 경북조차도 상당히 많은 이제 난관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광주 전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대부분 도시들한테 행정 통합을 그냥 제1의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자하는 이렇게 가면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실효성 극대화 차원에서 차라리 그러면 행정통합 이전 단계로 메가시티 구축이 당장 충청권도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통합을 다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찬성하는 시도도 있겠지만 안 그럴 시도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의 담론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또 정치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원론적인 접근이요. 맞나 틀리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데 진짜 이 메가시티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메가시티와 관련된 광역권에 관련된 이슈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쨌든 우리 충청권 이제 얘기를 주로 하자면 첫 번째는 어쨌든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문화적인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메가시티 아무리 얘기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예를 들면 백제문화권 또는 생태적으로 금강권 아니면 조선시대 가면 기호유학 뭐 이런 게 사실 어떤 정체성이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정체성에 관한 게 있고 충청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다음에가 이제 경제적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2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물 얘기. 전부 다 금강물 심지어는 대청댐 물을 충북 지역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같이 할 건가 또는 에너지 문제. 에너지도 2가지가 있는데 전기나 가스 같은 거. 이것도 지역 어차피 지금 사실 행정적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 경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먹거리 문제 늘 얘기하는 먹거리 문제도 뭐 100km 안에 사실 다 있기 때문에 이 지역권이 인구가 많은 대전이나 청주나 충주나 천안이나 전부 주변 지역에 먹거리를 의존하기 때문에 이 먹거리권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생활권 개념입니다. 또 다른 쪽이 어떤 쪽이냐면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게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권은 충청권의 특징이 있으니까 과학기술이라든가 여기 연구단지 이런 걸 활용해갖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는 측면하고 정체성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말씀드렸던 이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는 거하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관점들을 골고루 가져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가 정치 행정적인 얘기예요. 이 정치 행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절대 안 풀린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얘기를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히려 자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전 시민이 절대 주변 충북 옥천을 포함해서 주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먹거리 문제 당장 물 문제. 그렇다면 이분들하고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갖지 않고서 갈등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전기 문제 마찬가지고요.
실제 생존과 관련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이 생존의 문제에서 지역이 자족적인 관계를 가지려면은 이게 광역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 문제를 벗어나서 행정 문제를 벗어나서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제 이런 메가시티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봐야 되죠. 삶의 관점까지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실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가능성이 계속 보이거든요. 예. 뭐 제가 여기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지만은 충북 심지어는 영동 지역에서까지 대전으로 학교를 왔어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청주서도 오고 충남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화적이나 정체성으로는 보면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대외 경쟁력만 얘기하거나 예. 지역 자족성을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 결국 정치는 또 지역 정체성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만 되고 그거 자체가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 예. 이것도 되고 이게 나가면 지역민의 자존감을 예. 높이고 대외 경쟁력도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행정 얘기만 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진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일단 이제 그 충청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이제 범주별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과 예. 부울경은 좀 전형적인 메가시티가 될 수 있고 그 기반도 충분합니다. 인구 기준으로 부울경도 800만이고 예. 제조업 기반이 있고 또 독자적인 항만 또 공항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메가시티가 되려면 이제 독자적인 항만과 공항은 그렇죠. 필수 그 국제적인 요건이거든요. 항만 공항이 예, 글로벌 이제 체인에 객관적인 들어가야 기준. 되니까. 예. 그러니까 메가시티의 예. 사실 내용적인 부분이 국제 경쟁력을 예. 갖추고 있는 권역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이 이제 메가시티라고 네이밍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다른 차원의 투자를 해야 되고 단지 규모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부족하고 광주 전남은 이제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남북권을 강조를 합니다. 예. 부울경하고 같이 가자고 그런지 이런 규모상으로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예.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수도권과 부울경은 독자적인 전형적인 메가시티 전략. 그리고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 그런데 강조점은 행정 통합에 있어요. 예. 우리 충청권은 뭐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가야 됩니까? 사실은 방향을 나머지 이제 차지하죠. 작은 예. 지역들을 저는 이제 강소형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예. 권역별 전략이 지금 제일 애매한 곳이 충청권입니다. 역설적으로. 일단 이제 인구 규모로 보면 충청권은 뭐 한 550만밖에 되질 않고요. 네, 그리고 500만도 최소 기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건 충청권이 독자적인 메가시티 전략으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냥 행정 수도 이전 전략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도권하고 계속 잘 지내면서 사실 수혜를 또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는 많은 수혜를 받고 있기 근데 때문에 메가시티가 이제 뭐 이런 수도권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 얘기되고 네. 있는데 수도권하고 다시 또 협력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충청권 4개 시도를 보면은 입장이 다 다른데 충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강조되기 시작한 강호축, 예. 강호축의 발전 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제천에서 충주, 청주, 아하. 대전, 세종으로 쭉 이어지는 예.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도. 그리고 대전 입장에서는 세종 행정수도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같이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전시장의 제안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세종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 있고 문제는 충남인데 충남은 사실은 충북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발전에 많이 영향을 받고 아하. 거기에서 조금 따로 가면서 충청권 완전히 같이 가자. 이건 충남 입장에서는 약간 몸에 안 맞는 옷일 수도 뭐 실익을 따져보면 있다고 충남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게 없다. 뭐 이런 느끼고 판단이 있을 수도 그게 있다. 이제 충남에서 제일 메가시티 전략에서 지금 미온적인 반응인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포 예. 혁신 도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포를 충남 입장에서 볼 때 서울하고 직결시키는 게 제일 급하지 예. 충남 내에서 연결시키는 저도 이론적으로는 충남 내에서 완전히 연결시키는 V자 축을 구상을 하고 내포해서 대전, 세종, 청주 뭐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충남의 현실을 고려할 때는 당장 내포가 서울하고 빨리 연결되는 게 더 급한 아니 거죠.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얼마 전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만나서 뭐 이 네. 메가시티와 관련된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용적으로 뭐 이런 협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동상이몽격인
네, 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지금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한다면은 그게 이제 지금 논의되는 게 강호축을 살리는 방향이거든요. 중주, 예. 청주, 뭐 대전, 세종, 청주공항 예. 거쳐가지고. 근데 그 라인이 충남의 동남부 공주라든지 최대한 조금 더 연결되는 충남도 어쨌건 들어가야지 충청권 광역철도가 그렇죠. 되고 메가시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충남 북부 지역하고 서쪽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쪽은 이제 기존의 발전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예. 당장의 하나의 축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천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전, 세종, 청주는 이렇게 역할 분담도 하면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 천안은 뭐 굳이 아쉽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서울하고 많이 연결돼 있었으니까 적극적이지 일부 않았는데 시민들은 뭐 본인도 이제 수도권 네. 주민들이다. 뭐 수도권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래도 이제 충남의 주요 도시로서 또 세종시가 이제 행정 수도가 완성되는 점점 커지면은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의 중심부를 충청에 형성한다. 그래서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독자적인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 천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청주 그리고 대전, 천안, 뭐 서쪽으로 공주는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히 들어올 것이고요. 이 정도가 그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같이 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만들어가고 뭐 예.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게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최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좀 현실적인 방안. 예. 현실적인 방향이죠. 예, 방향.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시티 논의 자체가 배경은 글로벌한 경제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으로는 도시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난 그 배경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주공항이나 아산평택 한국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예, 대외적으로 네, 그렇게 네, 하고 대내적으로 말씀하신 수도권과 다른 지역과 축 사이에서 충청권이 같이 묶여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핵심 얘기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예. 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두 번째는 더 큰 얘기인데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교통망 예, 뭐 이런 교통망 거. 얘기입니다. 이 사실 그런데 이 논의 자체가 저는 이제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오던 개발 위주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이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고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 진전이 안 되고 계속 갈등만 생길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는 문제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개발을 가지고는 행복도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200명을 넘어갔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거다. 그럼 이미 지난번에도 경험했지만 청주로 보내고 천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공주로 보내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 당장 당신이 먹는 거, 물 어디서 오나, 전기가 어디서 오나, 병원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 긴급. 이 상황을 보면은 현재 행정구역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건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대로 그리고 정치인들이 게을러 갖고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금산에서 옥천에서 다 대전으로 병원 오시고 먹거리 시장 다 여기에 형성돼 있거든요. 그 불편한 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려고 했지. 이것이 정말 시민의 수요를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구역을 바꾸느냐, 행정이 하는 업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걸 새롭게 본다면은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세종시 만들 때 자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인구수 맞추기 위해서 확장 가능성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르자라고 하는 거지. 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생활권하고 행정권하고는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너무 1917년인가요? 그때 이 행정구역 만들어진 걸 기본 틀내 갖고 사실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행정권은 뭐 통합할 수 없으니 그 전 단계로 이제 하나의 경제권이라도 통합을 해서 생활권으로 묶자. 이게 이제 메가시티의 개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주민들에게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피부에 와 닿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경제권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뭐 EU나 이런 유럽연합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면 화폐를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이동이 자유롭게 비자를 면제한다거나 관세를 없앤다거나
이런 피부에 와닿는 뭔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같은 국가 내에서 지역 간의 뭐 이동도 자유롭고 화폐도 어차피 동일한 상황에서 경제권을 통합하면 내 삶에 어떤 것이 달라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주민의 스스로 자치적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전의 경우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주도 문제가 뭐냐면 대전에서 출퇴근을 해버리니까요. 저 멀리 서천이나 심지어는 내포까지도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이건 실제 생활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행정에서 나누다 보니까 대전에 사는 분들이 세금을 다 대전에 내는 거예요. 직장은 거기에 있으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 만일에 정말 그쪽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세금 걷어서 우리 쪽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실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박사 논문 쓰는 학생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갖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능한 사업으로 뭘 제안을 했냐면 문화, 관광, 체육이에요. 대전에 오면은 관광 이거 뭐 구별이 없잖아요. 대청 때문에 또 충북으로 갔다가 공주로 갔다 이게 다 그냥 돌 수 있는데 지역에 아무런 협력 체계가 없어요. 관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끼리 세종은 세종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행정구역 안에서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관광 사업을 하니까 이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하자. 예. 그런 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논의도 해야 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데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느낄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예, 그 부분 이제 문화체육 관광 분야하고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문제 같은 거 당장 체감이 되죠. 그렇죠. 예. 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주민들이 좀 삶의 변화를 느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수도는 어차피 내려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앞으로 10년 뒤면 이제 행정수도권이 형성이 될 것인데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가면 훨씬 엄청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변의 다른 시도가 생각보다 장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청의 신수도권, 행정수도권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주시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공주시도 바이오 산업 이런 걸 해볼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공주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거 문화 역사적인 자산 컨텐츠를 활용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충청 신수도권의 역사 수도를 명확히 목표로 잡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도 몇 년 전에 됐었고요. 마곡사를 비롯해서. 관광객 숫자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계속 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 세종에 대전에 그것만 하더라도 200만 인구가 있는데 200만 인구가 찾아오는 역사 도시를 만드세요. 굳이 뭐 바이오 산업에서 다른 지역 충북이 바이오 좋아 특화돼 보이니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자기 특성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면은 그 지역과 도시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도시와 지역 간의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분권화가 진행이 될수록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현실적으로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이제는 도시 정책을 잘 못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파산할 수도 있어요. 도시정부가 시간이 좀 지나면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각 도시가 자신의 특성에 기반해서 발전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천안도 들어오고 이제 충청권이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메가시티는 사실은 조금 협소한 개념이고요.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충청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청권 광역경제청 이건 좀 어려워요. 경제를 다 다루려면. 근데 그 분야를 좁힐수록 현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광역 관광청에서 할 수 있는 관광 분야에서 이렇게 광역교통청 경제청보다는 쉽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충청권 자체의 힘을 모으는 방향. 그 말씀은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어떤 뭐 기구가 좀 필요할 텐데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구성되기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촉진을 하려면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좀 손을 놔줘야 되거든요. 권한을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예, 많이 그래서 이양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은 상당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역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사실 2015년, 14년, 15년부터 이 협의가 있었어요. 계속 충남북, 대전, 세종 같이 협의를 해왔었는데 이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게 추진력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리더십이 이제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지역이 지배 정당이 생겨서 정치나 행정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당에서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면 지역 갈등은 줄인 상태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리더십과 정치력의 문제지 한쪽에서는 뭐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뭘 풀어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 뭐 부울경 다 한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장기적으로 안 풀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이 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한쪽에서는 저는 이 정치적인 지역 간의 어떤 장을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역 내에서 정치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잘 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시범적으로라도. 예. 자꾸 경제 얘기하고 인프라 도로 까는 얘기하면 계속 충돌 나잖아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상처도 더 많았고요. 예. KTX, ITX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서로 상처가 주니까 이런 그렇죠. 걸 빼고 당장 필요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예. 말씀드렸던 뭐 물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먹거리 문제라든가 관광 문제 당장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발굴해서 예. 이거를 좋은 그 사례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예. 지금 너무 큰 그림 그리는 것도 오히려 저는 엉뚱하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시안게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던 사례가 사실은 그때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럼 정책 개발을 좀 해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을 예. 개발해서 체감할 수 있는 걸 진행하는 게 예. 장기적으로 메가시티를 가는데 어떤 지름길이지 괜히 잘못된 큰 얘기했다가 이 행정수도 얘기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권 세종시하고 교수님, 어쨌든 이제 대전광도 권 그렇고요. 교수님 말씀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너무 이게 한꺼번에 앞서 나가면 자칫 이제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고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예.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다른 권역에서 이렇게 논의가 착착 진행되는 것은 또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권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바심 내시는 분들이 딴 많이 데서 하니까 계시거든요. 우리도 급하게 이렇게 그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북 쪽이 지방 소멸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 거예요. 예. 또. 그런 것들이 행정 통합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그쪽의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필요가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면 거죠. 이제 우리 충청권 차원에서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재원의 말씀도 해 주셨으면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생활 속의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씀이 이제 권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의 권역 전략은 지금 현재는 이제 행정 수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 수도를 중심에 놓고. 네, 그렇죠. 예. 행정 수도 완성 전략, 이전 전략 앞으로 10년, 20년을 두고 그것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국토부에서 뭐 광역 도시 계획 이런 걸 짜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뭐 세종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종시 주변 지역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광역 대도시권으로 세종 행정 수도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주변 지역까지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충청인들의 어떤 의견,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4개 시도가 합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하나의 사례로 들었지만은 그런 이제 국가적인 제도나 계획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학술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일반 시민들의 좀 이해를 높이고 이게 뭐 메가시티 하면 잘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또 필요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만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 이제 이슈별로 해서 몇 가지 좀 짚어봤고요. 끝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인 것 예. 같아요. 하나는 지금 어쨌든 대세가 전국적으로 다 이런 논의가 광역권이나 메가시티들 어떤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 얘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우리가 생활권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 현재 이 행정 구조를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관점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렇다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좀 계속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묶어가는 거를 정치권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게 속도나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이제 그 행정 통합으로 가든지 가지 않더라도 그 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무슨 광역 무슨 청 해서 제도화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토론과 토론의 결과물로서의 어떤 뭐 협약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사례에서 대도시권 그런 식으로 덩치를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하나의 이제 트렌드이긴 한데 그 경우에 뭐 어떤 식의 경우가 있냐면은 충청권 합쳐가지고 경제산업 관련해서는 충청권 전체 무슨 청이 담당하고 나머지 4개 시도는 뭐 행정이라든지 환경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사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충청남도 청도 모든 걸 다 하고 공주시도 모든 걸 다 하기 양보하기가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걸 이제 수평적으로 협의하면서 무언가 모델을 제도화하는 그런 연습을 국민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야지 그 상향식으로 우리가 그 메가시티 국가적인 메가시티 전략 혹은 광역권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은 뭐 지금 그려졌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시민들의 논의 과정 속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두루치기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좀 두 분의 전문가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주대 지리학과 진종헌 교수, 모건대 공공인지학과 권선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2월 4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